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정훈의 부자 공식입니다. 부동산 부자 공식. 자, 오늘도 우리 모든 우리 국민들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달리기 위해서 오늘 강의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아무도 모르는 추세의 비밀입니다. 자, 추세라는 거는 제 강의를 오랫동안 들었던 분들, 그리고 강의에 오셨던 분들은 이 추세에 대해서 제가 얼마만큼 강조를 하는지 아실 겁니다. 제가 부동산 지금 25년째 하고 있지만 25년 하면서 이 추세에 대해서 알게 된 게 한 10년 조금 안 됐을 거예요. 이 추세를 알면은 부동산의 흐름,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상당히 궁금하시죠? 추세의 비밀 시작합니다. 자, 추세라는 건요, 여기 보시죠? 어떤 현상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현상. 어떤 현상이. 그러니까 이게 일정한 방향으로 한번 시작되면요, 이게 쉽게 안 꺾이는 게 추세예요. 자, 추세 한번 보시죠. 자, 부동산 시장이 막 상승하는 상승장이야. 상승 시장일 때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면 정부에서 뭐를 해요? 반드시 규제라는 걸 하죠. 예, 규제. 정부에서 규제를 하게 되면은 각종 뭐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를 하죠. 그렇게 되면은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가던 게 이렇게 하향합니다. 자, 하향. 밑으로 떨어집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추세가 상승 추세로 가는 추세라면 여기에서 요 규제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구간, 그런 구간은 단기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몇 개월에 불과하다는 거죠. 3, 4개월. 그리고 나서 다시 추세를 따라서 부동산은 상승하더라. 자, 부동산 그래서 추세가 중요합니다. 추세가 하강 추세냐 아니면 상승 추세로 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요 다음 장을 보시죠. 조금 전에 상승장이었고요. 이번엔 부동산 시장이 하락장으로 갈 때, 즉 하락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동산이 계속 하락하면 이게 경제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생기죠. 부동산이 계속 폭락한다면. 자, 그렇다니까 어떻게 정부에서 부양책을 드디어 씁니다. 자, 부양책을 쓰면 이렇게 하강하던 게 그 부양책을 쓰면 다시 이렇게 상승 국면으로 바뀝니다. 상승 국면으로.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 상승 국면도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즉, 몇 개월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원래의 추세. 원래의 추세는 하강 추세잖아요. 내려가는 추세. 원래의 추세대로 다시 하강하더라. 만약에 여기서 또 부양을 한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이렇게 상승하겠죠, 시장은. 하지만 이것도 역시 단기간에 불과할 뿐이고 결국은 그 추세대로 하강한다는 겁니다. 즉, 추세가 상승 추세냐 하강 추세냐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이제 거시적으로 이렇게 가겠구나, 어떻게 가겠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승 추세든 하강 추세든 추세가 진행이 될 때 부양책이든 규제책이든 쓰게 되면은 그때 시장은 잠깐 변동을 한다고 했죠. 이렇게 꺾이든지 오르든지 이 규제냐 부양이냐 따라서. 자, 그렇게 오르더라도 결국은 하향 추세면은 내려가는 거고 상승 추세면은 결국은 다시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이거를 알면은 어떤 그 뉴스나 이런 기사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일단 가장 규제가 강했던 과거 참여정부 시절의 이 추세를 한번 보시죠. 그 당시에 일단 경제 상황을 한번 볼까요? 자, 미국 같은 전 세계의 가장 강대국이죠. 미국이 2000년에 그 IT 산업이 엄청나게 화랑을 띠면서 승승장구하다가 갑자기 IT 버블이 생깁니다. 자, IT 버블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경기는 침체하고 실업률은 높아지고 막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연준이죠. 연방준비위원회 미국의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합니다. 기준금리를 낮추는 거죠. 낮춰서 일단 빨리 돈을 시중에 많이 돌게 해서 경제를 살려보자 이거죠. 자, 이렇게 기준금리 인하를 합니다. 자, 그래서 2000년대 6.5%였던 게
2003년도에 1%까지 거의 뭐 초스피드로 인하를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돈이 많이 돌아요. 시중에 돈이 많이 도니까 인플레이션을 유발시켰겠죠? 돈이 많아지니까. 자, 그렇게 되니까 유동성이 다시 미국 경제를 상승시킵니다. 미국 경제가 막 살아나요. 미국 경제가 살아나면서 다시 이게 전 세계 경제의 상승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자, 전 세계 경제가 상승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부동산도 호황 국면을 맞게 되죠. 자, 이게 하나의 과거 참여정부의 경제, 세계 경제의 하나의 흐름입니다. 자, 이때 추세는 어떤 추세였어요? 상승 추세였죠. 유동성이 막 올라가면서 전 세계 경제가 막 상승하는 추세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강하게 이 상승 추세로 갈 때 우리 그 당시 정부에서는 뭘 했어요? 부동산 규제를 했습니다. 부동산은 불로소득이다. 투기꾼들의 놀이터다. 그러니까 잡아야 된다. 이 다주택자 집까지 짓지 마라. 지금하고 너무 똑같은 정책이죠. 자, 그래서 하지만 이때가 상승 추세였기 때문에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시장은 움츠러들고 거래 절벽이 되고 했지만 결국은 좀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상승하고 또 대책 내놓고 다시 또 시장 얼어붙고 그리고 이따 또 몇 개월 지나면 다시 상승하고 또 규제 대책 이렇게 5년을 보냈잖아요. 13번인가 규제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나왔던 거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뭐 양도소득세 중과, 초과이익 환수제도, DTI, LTV, 종부세 이거 다 그 당시에 나왔던 대책들이죠. 예. 자, 그래서 추세가 이때도 상승 추세였기 때문에 강한 규제가 정부에서 강한 규제를 했더라도 시장은 꺾이지 않고 다시 결국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 정부의 추세는 어떨까요? 현 정부 지금 보면요.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 양적 완화 정책이라고 해서 1차, 2차, 3차로 해서 약 3조 2천억 달러 정도를 풀었습니다. 돈을. 자, 그리고 그 외에 주요 7개국까지 합치면 7개국들이 한 7조 달러, 합치면 10조 달러 이상 되는 돈들이 전 세계로 막 퍼져갑니다. 돈들이 막 유동성이 전 세계로 퍼져가니까 어떻게 돼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이 유발됐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유동성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전 세계 경제를 끌어올리게 되고 그리고 경제가 상승을 막 화랑이 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도 상승을 크게 급등했더라. 자, 우리도 그러니까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전 세계 경제는 글로벌 경제 이제 하나거든요. 예전에는 뭐 저쪽에 어떤 뉴스가 무슨 큰 변고가 생기면은 우린 신문을 봐야 알 수 있었지만 지금은 바로 알 수 있죠. 소식이 들어오죠. 이제 글로벌 경제는 이제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모든 나라에 똑같이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유동성 때문에 이게 경제도 좋아지고 전 세계 부동산이 급등을 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많이 올라서 약간 빠지는 지금 조정 국면으로 전 세계가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도 지금 보세요. 지금 상승 추세가 유지가 계속 되고 있는데 일시적인 지금 조정 국면으로 전환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지금 결국은 오르는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감히 단언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바로 이 유동성과 금리다. 금리. 자, 추세가 꺾이는 추세냐 아니면 상승하는 추세냐를 가장 알 수 있는 것은 유동성입니다. 돈이 지금 시중에 많이 풀려 있느냐 아니면 돈이 점점 줄어드느냐를 봐야 돼요. 그게 유동성인데 유동성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금리 상황이 어떠냐. 사실 이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린 걸 잡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이 금리를 인상하는 겁니다.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돈이 시중에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럼 부동산 확실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늘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거죠. 자, 그렇다면은 유동성이 줄거나 금리가 인상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상승 추세로 가던 게 변곡점이 생기면서 꺾일 수 있어요. 이렇게 꺾여. 유동성이 줄거나 금리가 상승되면. 자, 그렇다면은 추세는요. 이 추세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이렇게
해서 변곡점이 생겨서 이렇게 꺾일 때 부양책을 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상승하겠죠. 하지만 요거는 단기간이라고 했죠. 결국은 추세대로 다시 하강 국면으로 간다. 그래서 추세는 단기적인 조정받을 수 있겠지만은 다시 원래의 추세대로 돌아온다. 이것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유동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한번 기사를 통해서 한번 보시죠. 자, 경제가 불안합니다. 전 세계 경제가 지금 불안한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미연준이 올해 금리 인상 안 한답니다. 안 한대요, 금리 인상. 자,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미국의 그 기준금리 인상을 안 한다니까 조금 부담에서 약간 벗어났죠? 자, 여기 나왔습니다. 미국 경기 둔화가 본격화하고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올해 기준금리 인상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렇게 얘기했죠. 기준금리 인상 없대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 정책을 펴서 돈을 많이 풀었다 그랬죠, 미국이. 그러다가 이제 경제가 좋아질 것 같으니까 양적 긴축 정책을 오는 9월 종료한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기준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상당히 이례적으로 IMF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한국 경제 지금 역풍의 직면에 있다. 추경해야 성장률 2.6%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2%에 불과할 것이다. 2% 초반. 지금 이렇게 경고를 이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제 성장이 중단기적으로 역풍맞고 있다. 최소 9조 원대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라. 그리고 사실상이 뭐예요? 기준금리 인하를 공고했어요. 기준금리 인하해라. 그래서 강한 부양 조치를 써라.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IMF에서. 자, 이거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참여정부와 현 정부의 공통 분모를 한번 보시죠. 뭐가 같을까요? 자, 지금 전 세계적인 유동성 돈이 시중에 많이 풀려 있다. 그것이 집값을 끌어올렸다. 맞죠? 자, 두 번째, 저금리 금리가 낮다. 또 세 번째, 신도시 건설. 예, 이거 그렇죠. 자, 이기 신도시 지금 그 참여정부 시절에는 여기 미래 신도시도 이기 신도시, 파주 운정 신도시도 그 참여정부 때 만들었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현 정부는요, 3기 신도시. 들어보셨죠? 뉴스에 많이 나온 3기 신도시. 자, 똑같아요. 3기 신도시 건설까지 하겠다. 그리고 하나 공통적인 게 부동산 규제 대책들을 강하게 내놨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실 것이 참여정부 때의 부동산 정책은요, 없던 게 새롭게 생긴 겁니다. 양도세 중과가 뭔데? 그렇죠? 종부세 뭐야? DTI, LTV 뭐지? 이랬던 것이 생기는 바람에 그때 충격파는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지금의 충격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예, 지금은 우리가 한번 겪었던 것이기 때문에 충격파가 과거랑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충격파가 컸는데도 참여정부 시절 5년 딱 지나니까 5년 동안에 부동산 가격이 얼마 올랐어요? 서울은 56%가 올랐고요. 강남권은 80%, 약 80%가 올랐다는 겁니다. 그렇게 규제를 강하게 했는데도. 그렇다면 지금보다 그때 충격파가 작은 지금 현 정부의 부동산 앞으로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과거 참여정부 시절과 현재를 비교해 봤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과거를 알게 되면요, 앞으로 미래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미래의 거울입니다. 부동산 정책도 모든 역사도 과거 역사를 보면은 앞으로의 우리의 진행 방향을 알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과거를 보면 나아갈 길을 알 수 있다. 자, 여기 그 책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지난 5년이 별 볼 일 없었다면 앞으로 5년도 별 볼 일 없을 것이다. 발전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흘러온 과거는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똑같은 얘기죠. 미래를 알 수 있는 과거, 부동산의 역사, 이런 것들이 우리 미래를 얘기해 줍니다. 자, 이것만 봐라.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어떤 문제, 어떤 규제, 어떤 강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수요와 공급을 알면은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이 부동산의 핵심이다. 즉, 공급이 향후에 없을 지역,
공급이 없는 지역, 이런 지역이 우리의 투자처입니다. 이런 걸 잘 찾아 나가는 게 바로 그 능력이죠. 반드시 우리가 투자를 하던 내 집을 구하던 간에 항상 역세권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역세권은요, 이 승강장, 지하철 승강장에서 직선거리로 500m까지를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이 역세권 범위 안에 들어가야지 나중에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 또 다음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반드시 역세권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500m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600m인데 우리 집은 직선거리로 재보니까 아니야, 이거 안 돼. 500m 안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최선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서 600m로 가면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그것도 나중에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반드시 직장들이 많은 곳에 나는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것도 저가의 직장이 아닌 양질의 직장이라는 거죠. 양질. 네, 월급을 많이 받는 양질의 직장이 많은 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점점 이 직장이 많은 곳,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곳이 가격도 많이 오른다.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죠. 맨하탄의 집값 비싸잖아요. 왜 그래요? 맨하탄에 양질의 집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현재를 보지 말고 미래를 예측하자. 오늘의 좋은 얘기죠. 현재를 보지 말고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보자. 이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 부자공식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부자공식 다음 주에 또 뵙기로 하고요. 만약에 내용이 정말 괜찮다 생각되시면은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누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요.